대장님, 통신망이 사라졌습니다. 화면이 전부 먹통입니다. 새벽 2시 이란 혁명수비대 통신센터. 굳게 닫힌 철문 안에서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 한국 대사관을 폭격하고 승리를 확신하며 축배를 들던 지휘관들. 그들의 얼굴이 단 0.2초 만에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총소리는 없었습니다. 폭탄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가의 심장이 통째로 멈춰버렸습니다. 도대체 누가, 어떻게 이 거대한 군사 시스템을 단숨에 무너뜨린 걸까요? 한국을 약한 나라라 비웃던 그들이 결국 무릎을 꿇고 제발 멈춰달라고 외치게 된 이유. 보이지 않는 전쟁, 그리고 단 0.2초 만에 시작된 복수. 지금 그 숨막히는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전에 잠깐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에 남겨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제 이름은 바이드 레자이입니다. 과거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 통신보안처에서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최고 위급 장교로 복무하며 조국의 심장부를 지킨다는 헛된 자부심 하나로 살아왔던 늙고 어리석은 군인입니다. 지금 제 어깨에는 과거에 빛나던 별도, 권력을 상징하던 화려한 계급장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조국에서 쫓겨나 이름 모를 타국을 떠도는 신세가 되었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마이크를 잡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저와 제 동료들이, 아니 이란이라는 국가 전체가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사자를 상대로 저질렀던 그 뼈아픈 오판과 치명적인 실수를 전 세계에 낱낱이 고백하기 위해서입니다.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중동의 강대국들은 대한민국을 철저하게, 완전히 우습게 보고 있었습니다. 중동의 맹주를 자처하며 미국과도 으르렁거리는 우리. 혁명수비대 내부에서 한국이라는 나라는 늘 비웃음과 조롱의 대상이었습니다. 최고 위급 장교들이 모인 작전회의 석상에서 한국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면 장교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조소를 터뜨렸습니다. 매캐한 시가 연기가 자욱한 회의실에서 누군가 낄낄거리며 이렇게 말하곤 했었죠. 한국? 아, 그 연애 드라마나 찍어대고 노래에 맞춰 춤이나 추는 어린애들. 나라 말입니까? 미국 바짓가랑이 뒤에 숨어서 스마트폰이나 파는 겁쟁이들 아닙니까? 라는 모욕적인 언사가 공공연하게 맴돌았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한국의 막강한 군사력이나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력을 진지하게 분석한 보고서는 단 한 번도 상부로 올라온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한국은 그저 뙤약변 내리쬐는 중동 사막에서 땀 흘려 아파트나 지어주고 우리 석유나 사가는 경제적 호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것이죠. 군사적 경계 대상은 오직 미국과 이스라엘 뿐이었습니다. 우리의 거대한 레이더망과 전략 지도 위에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던 겁니다. 이 모든 비극적인 사건의 불씨는 바로 한국은행에 묶여있던 막대한 규모의 동결 자산 때문이었습니다.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우리 이란의 피 같은 돈이 미국의 강력한 경제 제재 때문에 한국에 발이 묶여 있었죠. 경제난에 허덕이던 혁명수비대 내부에서는 하루가 다르게 한국을 향한 원망과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감히 한국 따위가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우리의 정당한 자금을 인질로 잡고 있다니, 이는 위대한 이란의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는 행위다. 강경파 지휘관들은 매일같이 핏대를 세우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자신들의 무능함으로 빚어진 경제 위기를 만만해 보이는 한국 탓으로 돌리며 내부의 결속을 다지려 했던 아주 비겁한 속셈이었던 것이죠. 그 맹목적이고 광기 어린 분노의 최정점에 서 있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번 사태의 원흉, 야세르 카디리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혁명수비대 내에서도 피도 눈물도 없는 가장 과격하고 잔인한 강경파의 핵심이었죠. 그는 회의 때마다 억센 주먹으로 책상을 부서져라 내리치며 한국에 대한 무자비한 군사적 보복을 부르짖었습니다. 그의 두 눈은 언제나 피를 본 맹수처럼 살기로 번들거렸습니다. 장교 여러분, 내 말을 똑똑히 들으십시오. 한국은 우리가 뺨을 거세게 후려쳐도 찍소리 하나 못 내는 나약하고 비겁한 국가입니다. 우리가 군사적 타격을 가해본 때를 보여줘도 그 머저리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곤 고작 유엔 본부에 달려가 종이 쪼가리나 흔들며 울고불고 항의하는 것뿐일 겁니다.
카디리의 이 오만 방자하고 확신에 찬 선언에 회의실에 앉아있던 수십 명의 장교들이 일제히 고개를 끄덕이며 광적인 환호를 보냈습니다. 그 누구도 심지어 이란 최고의 정보망을 쥐고 있던 통신보안처의 수장인 저조차도 그 미친 계획에 감히 반기를 들지 못했습니다. 반대 의견을 내는 순간 나약한 배신자이자 미국의 스파이로 낙인 찍혀 소리 소문 없이 처형당하는 곳이 바로 혁명수비대였으니까요. 저는 불안에 떨면서도 비겁하게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카디리 장군은 허풍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치명적인 타격 계획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바로 타국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을 자폭, 드론 편대로 완전히 날려버리는 국제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극악무도한 작전이었습니다. 수개월 전부터 혁명수비대의 가장 은밀한 비밀, 정보부대가 한국 대사관 주변을 쥐새끼처럼 맴돌며 정탐을 시작했습니다. 대사관의 경비 인원수는 몇 명인지, 보안 요원들의 교대 시간은 언제인지, 심지어 건물의 어느 외벽이 폭발에 가장 취약한 구조인지까지 샅샅이 파고들었던 겁니다. 며칠 뒤 두툼한 정찰 보고서를 받아든 카디리는 시가를 깊게 빨아들이더니 뿜어내며 뱀처럼 징그러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게 전부란 말입니까? 대사관 경비 수준이 우리 동네 파출소보다도 허술하기 짝이 없군요. 굳게 문을 닫아 걸고 있는 저 겁쟁이 한국인들에게 진짜 공포가 무엇인지 뼛속 깊이 가르쳐 주겠습니다. 그의 조롱에 회의실은 또다시 파렴치한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번 작전을 위해 준비한 자폭드론은 혁명수비대가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어 자체 개발한 최첨단 살상 무기였습니다. 크기는 비록 작았지만 두꺼운 콘크리트 외벽과 철근을 단숨에 뚫고 들어가 건물 내부를 순식간에 불바다로 만들 수 있는 끔찍한 폭발력을 자랑했습니다. 총 8대의 드론이 이 극비 작전에 배정되었습니다. 드론 조종팀은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황량한 사막의 비밀 기지에 틀어박혀 수주 동안이나 실전과 똑같은 모의 훈련을 반복하며 살상 능력을 끌어올렸습니다. 카디리는 이 잔인한 작전을 한국에게 보내는 피해 경고장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중 그 누구도 이 오만한 불장난이 훗날 우리 혁명수비대 전체를, 아니 이란이라는 국가의 존립마저 파멸의 늪으로 끌고 갈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거듭될수록 한국의 반격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완벽하게 사라졌습니다. 한국은 절대 우리에게 총을 들지 못한다. 그들에겐 그럴 배짱도 우리를 타격할 무기도 결단력도 없다. 이것이 우리의 절대적인 맹신이자 역사상 가장 멍청한 착각이었던 것이죠. 대한민국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칼을 날카롭게 갈고 있었는지 우리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 시각 머나먼 타국에 자리 잡은 대한민국 대사관은 너무나도 평화롭고 고요했습니다. 대사관 직원들은 늘 그렇듯 교민들의 비자 업무를 돕고 중동에 진출한 자국 기업들을 지원하며 이역만리에서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밤낮 없이 땀 흘려 일하고 있었습니다. 대사관 앞 정원 높은 깃대에는 붉고 푸른 태극기가 중동의 뜨거운 모래바람을 맞으면서도 묵묵히 그리고 늠름하게 펄럭이고 있었죠. 그 평화로운 공간에 있는 어느 누구도 자신들의 머리 위로 끔찍한 죽음의 그림자가 시시각각 들이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평소처럼 야간 순찰을 도는 한국인 경비팀장의 발걸음은 차분했고 건물 안팎은 풀벌레 소리만 들릴 정도로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다만 이 거대한 음모를 막을 수 있었던 아주 미세한, 정말 바늘구멍 같은 틈이 하나 있기는 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가정보원 요원들이 중동 지역의 수많은 통신망을 24시간 감청하던 중 혁명수비대 내부 암호통신에서 한국이라는 단어가 비정상적인 빈도로 폭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포착해낸 겁니다. 평소라면 절대 있을 수 없는 데이터의 흐름이었습니다. 첩보를 입수한 국정원 요원들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지만 아쉽게도 당시로서는 구체적인 타격 시점이나 정확한 목표물이 대사관이라는 확증이 부족했습니다. 쏟아지는 수만 건의 매일매일의 첩보 산더미 속에 이 귀중하고 치명적인 한 줄짜리 단서는 긴급 등급을 받지 못한 채 조용히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만약 그때 한국이 이 신호를 완벽히 해독했다면 우리의 작전은 시작도 전에 박살났을지도 모릅니다.
마침내 작전 개시를 불과 72시간 앞두고 카디리 장군은 지하 벙커에서 최종 점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단상에 선 그의 두 눈은 이미 승리의 단맛에 도취된 굶주린 맹수처럼 번들거리고 있었죠. 여러분, 걱정할 것 없습니다. 미국도 고작 동맹국의 대사관 건물 하나 부서졌다고 우리 이란과 제3차 세계대전을 각오하지는 못할 겁니다. 내일 아침 해가 밝으면 저 오만하고 나약한 한국인들은 자신들이 중동이라는 거친 체스판에서 얼마나 하찮은 졸인지 피눈물을 흘리며 뼈저리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카디리의 우렁차고 광기. 어린 선언에 참석한 모든 장교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위대한 이란. 을 연호하는 소리가 지하 벙커를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저는 군중 속에 섞여 기계적으로 손뼉을 치면서도 등줄기를 타고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섬뜩한 한기를 지울 수 없었습니다. 과연 한국이 그 놀라운 기적의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당하고만 있을까? 하지만 저의 얄팍한 의구심은 광기에 휩싸인 동료들의 함성 속에 흔적도 없이 파묻혔고 수레바퀴는 이미 파멸을 향해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돌이키기엔 너무 늦어버린 겁니다. 운명의 작전 전날 밤이 밝았습니다. 소형 민수용 트럭 4대에 은밀히 마치 짐짝처럼 위장되어 실린 8대의 자폭 드론이 대사관에서 벌과 15km 떨어진 황량한 언덕 은폐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고 서늘한 밤 공기 속에 바람조차 숨을 죽인 그야말로 무기를 날려보내기 완벽한 타격 조건이었습니다. 검은 복면을 쓴 조종팀은 노트북을 열어 최종 시스템 점검과 위성 연결을 마치고 오직 카디리의 무전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대한민국 본토에서는 어떠한 비상벨도 경보음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도 소집되지 않았고 전방부대의 경계 태세도 평온한 일상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주말을 맞이한 시민들은 평화롭게 잠자리에 들었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전체가 자신들을 향해 다가오는 거대한 폭풍의 그림자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깊은 단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 혁명수비대는 위성으로 그 무방비 상태의 조용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던 겁니다. 정말 멍청하기 짝이 없는 짓이었죠. 새벽 4시 정각. 지휘소의 무거운 침묵을 깨고 무전기를 강하게 움켜쥔 카디리 장군의 차갑고 잔인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전 기체의 목표를 향해 발사하라. 그 짧은 한마디 명령과 함께 8대의 자폭 드론이 무서운 파공음을 내며 시커먼 새벽 밤하늘로 일제히 솟구쳐 올랐습니다. 마치 지옥의 문이 열리고 풀려난 악마들처럼 편대를 이룬 드론들은 어둠을 갈기갈기 찢으며 한국 대사관을 향해 무서운 속도로 돌진했습니다. 타겟까지의 거리는 불과 15km. 드론이 날아가서 건물을 타격하는 데 도달하는 시간은 채 10분도 걸리지 않는 피를 말리는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지휘소의 거대한 모니터 앞에 서서 레이더망에 선명하게 찍히며 빠르게 이동하는 붉은 점 8개를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 박동 소리가 귓가에 들릴 정도로 긴장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새벽 4시 8분. 마침내 첫 번째 드론이 고막을 찢어버릴 듯한 끔찍한 폭발음과 함께 대사관 외벽에 정통으로 내리꽂혔습니다. 평화롭고 고요하던 새벽의 정적이 산산조각 나며 비명으로 바뀌었고 시뻘건 화염이 밤하늘을 통째로 집어삼킬 듯 맹렬하게 솟구쳤습니다. 곧이어 15초 간격으로 두 번째, 세 번째 드론이 연달아 대사관 건물의 심장부를 정밀 타격했습니다. 튼튼해 보이던 두꺼운 콘크리트 외벽과 철근 덩어리들이 폭발의 충격으로 마치 얇은 휴지 조각처럼 갈기갈기 찢겨나가며 사방으로 흩날렸습니다. 대사관 내부는 순식간에 매연이 가득 차고 유혈이 낭자하며 비명이 쉴 새 없이 터져나오는 끔찍한 생지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방탄 유리창이 산산조각이 나며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고 야간 당직을 서고 있던 억울한 한국인 직원 3명이 천장에서 쏟아지는 거대한 건물 파편에 깔려 피투성이가 된 채 신음했습니다. 전원 지하실로 대피해. 빨리 뛰어. 머리에서 피를 흘리는 경비.
팀장의 목이 찢어질 듯한 애절한 절규가 복도에 울려 퍼지는 찰나.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드론이 이번에는 대사관 정문과 지하 주차장을 무자비하게 폭격했습니다.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이 연쇄 폭발을 일으키며 검은 도경기가 하늘을 가렸습니다. 지휘소 모니터로 이 끔찍하고 일방적인 파괴의 현장을 고스란히 실시간으로 지켜보던 혁명수비대 장교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마치 짐승들처럼 괴성을 지르며 환호했습니다. 누군가 비싼 샴페인을 터뜨렸고 서로 등을 두드리며 승리의 악수가 쉴 새 없이 오갔습니다. 단상에 선 카디리 장군은 팔짱을 거만하게 낀 채 화염에 휩싸인 모니터를 바라보며 악마 같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보아라. 저게 바로 겁쟁이 대한민국이 맞이할 비참한 현실이다. 위대한 이란을 건드리고 우리의 돈을 가로챈 자들은 저렇게 죄가 되어버린다는 것을 오늘 전 세계가 똑똑히 봤을 거다. 발사된 총 8대의 드론이 모두 목표물을 한치의 오차없이 초토화시켰고 작전은 우리의 완벽하고도 압도적인 승리로 끝난 듯 보였습니다. 이 충격적인 피격 속보는 날이 밝기도 전에 빛의 속도로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미국의 CNN, 영국의 BBC, 프랑스와 독일의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불기둥이 치솟는 한국 대사관의 참혹한 영상을 긴급 속보로 송출했습니다. 전 세계가 경악했지만 우리가 치밀하게 예상했던 대로 국제사회의 반응은 한없이 차갑고 또 무기력했습니다. 세계 평화를 지킨다던 강대국들은 앞다투어 카메라 앞에 서서 이번 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껍데기뿐인 성명문만 낭독했을 뿐이었습니다. 아무도 한국을 위해 기꺼이 총을 들어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긴급히 소집되었지만 강대국들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거부권에 막혀 이란에 대한 어떠한 실질적인 제재도 가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텔레비전을 통해 그 꼴을 지켜보며 더욱 기고만장해졌습니다. 봤지? 내 말이 맞잖아. 전 세계 그 어떤 나라도 심지어 미국조차도 한국 따위를 위해 우리와 싸우며 피를 흘리려 하지 않는다. 한국은 이제 완전히 고립됐다. 한국은 끝났다. 지휘소는 승리의 축제장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비싼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승리에 한껏 도취되어 있던 우리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시각,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시각. 화염에 휩싸인 대사관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한국의 청와대. 그 깊고 어두운 지하 벙커에서는 무거운 침묵과 끓어오르는 분노 속에서 단 한 줄의 극비 지시가 하달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콧방귀를 뀌며 예상했던 요란한 미사일 공격이나 이란의 국경을 넘는 뻔한 전투기 출격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그 누구도 심지어 동맹국인 미국조차도 상상하지 못한 뼛속까지 소름 끼치도록 차갑고 숨막히도록 정교한 보이지 않는 복수가 막을 올리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함부로 코터를 건드린 것은 온순하게 풀을 뜯는 양떼가 아니라 어둠 속에서 날카로운 발톱을 숨긴 채 웅크리고 있던 거대한 범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 이란이 그리고 카디리 장군이 어떤 치명적인 피해 대가를 치르게 될지 진정한 공포는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아침 날이 밝자마자 이란의 모든 국영 방송은 약속이나 한 듯 정규 프로그램을 전면 중단하고 일제히 팡파르를 울리며 승전보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뉴스 앵커들은 잔뜩 상기된 얼굴로 침을 튀겨가며 야세르 카디리 장군을 이슬람의 영웅이자 중동의 구원자로 치켜세웠죠. 화면에는 시뻘건 화염에 휩싸여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대한민국. 대사관의 영상이 무한 반복으로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그 잔혹한 파괴의 현장을 배경으로 카디리 장군은 훈장이 주렁주렁 달린 군복을 빼입고 카메라 앞에 거만하게 섰습니다. 그는 입가에 비열한 미소를 띠며 이렇게 떠벌렸습니다. 위대한 이란의 자금을 인질로 잡고 있던 오만한 한국은 오늘 참혹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만약 한국이 무릎 꿇고 사죄하지 않는다면 다음 타격은 그들의 본토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이지 구역질이 날 정도로 오만방자한 헛소리였지만 이란 전역의 거리로 쏟아져 나온 시민들은 그를 향해 열광적으로 환호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중동의 지배자가 된 것만 같은 착각의 늪에 깊숙이 빠져버린 겁니다. 반면
이 참담한 사태를 대하는 국제사회의 태도는 소름 끼치도록 차갑고 위선적이었습니다.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는 긴급 안전보장이사회가 소집되었지만 그것은 그저 보여주기식 연극에 불과했었죠. 강대국들의 대사들은 둥근 테이블에 앉아 외교 공관에 대한 무력 공격은 국제법 위반이며 우리는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라는 그야말로 영혼이라고는 1g도 없는 종이 쪼가리만 번갈아가며 읽어댔습니다. 그 누구도 감히 이란을 향해 무력 제재를 꺼내들지 못했습니다. 중동의 복잡한 원유 공급망과 지정학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기 때문이죠. 특히 미국과 유럽의 동맹국들은 확전을 극도로 꺼리며 한 발 물러서서 방관하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우리 혁명수비대 지휘부는 위성방송으로 그 무기력한 유엔 회의장을 지켜보며 배를 잡고 뒹굴며 웃었습니다. 저것 보십시오. 전 세계가 덜덜 떨며 우리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완전히 혼자 버려진 겁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곤 구석에 처박혀 피눈물을 흘리는 것뿐일 겁니다. 카디리 장군의 호언장담이 현실이 된 것처럼 보였고 우리는 완벽한 승리에 도취되어 비싼 샴페인을 물처럼 마셔댔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각 대한민국 본토의 분위기는 우리의 상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벽잠에서 깨어나 출근길에 올랐던 한국의 시민들은 서울 광화문 광장의 대형 전광판과 각자의 스마트폰을 통해 전해진 충격적인 속보에 그 자리에 멈춰 서고 말았죠. 이영만리 타국에서 자랑스럽게 펄럭이던 태극기가 화염에 휩싸여 불타오르고 무고한 대사관 직원들이 피투성이가 된 채 들것에 실려 나오는 끔찍한 광경. 그 참혹한 장면을 목격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가슴 속에서는 슬픔을 넘어선 거대한 활화산 같은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는 1분 1초가 다르게 이란을 향한 서슬퍼런 분노의 글들로 도배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국민이 피를 흘렸다. 절대 이대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국가의 자존심이 짓밟혔다. 피해는 피로 갚아줘야 한다. 라는 목소리가 들불처럼 번져나갔죠. 그러나 그 뜨거운 분노의 이면에는 거부할 수 없는 참담한 무력감도 함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란은 한국에서 무려 7,000km나 떨어져 있는 먼 나라였으니까요. 당장 전투기를 띄워 폭격할 수도 없고 대규모 함대를 보내기에는 물리적인 제약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일반 국민들의 눈에는 당장 정부가 꺼내들 수 있는 카드가 막막해 보였던 겁니다. 우리 혁명수비대 정보부대는 한국 인터넷의 이러한 여론 동향을 실시간으로 번역하여 지휘부에 보고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인들이 분노하다가 결국 제풀에 꺾여 절망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지저대는 개는 물지 못하는 법이지. 실컷 분노하라지. 어차피 너희가 할 수 있는 건 키보드를 두드리는 것밖에 없지 않느냐.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게도 그들의 분노를 그저 인터넷상의 투정쯤으로 치부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멍청한 오만에 빠져 낄낄거리고 있을 때 대한민국 권력의 심장부인 청와대 지하 벙커에서는 전 세계의 역사를 뒤바꿀 가장 치밀하고 소름 끼치는 반격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두꺼운 강철문이 굳게 닫힌 벙커 안의 공기는 마치 얼음장처럼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긴급 소집된 국가안전보장회의에는 대통령을 위시하여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그리고 국가정보원장이 무거운 침묵 속에 마주 앉아 있었죠. 대형 스크린에는 여전히 시커먼 연기를 내뿜으며 타들어가는 대사관의 처참한 위성사진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침묵을 깬 것은 국가정보원장이었습니다. 그는 수개월 전부터 포착했던 이란 강경파 내부의 수상한 통신 기록, 즉 한국이라는 단어가 폭증했던 그 미세한 징후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했던 뼈아픈 실책을 보고하며 고개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저희의 불찰입니다. 미리 막지 못해 무고한 직원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어떤 책임을 물으셔도 달게 받겠습니다. 벙커 안의 모든 이들이 무거운 자책감에 휩싸여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분노로 길길이 날뛰지도 책임을 묻겠다며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등골이 서늘해질 만큼 차분하고 냉혹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죠. 지나간 실수를 탓하며 통곡할 시간은 없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우리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도와주기만을 기다리며 피눈물이나 흘리는 나약한 국가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내 나라 국민을 건드린 자들은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반드시 숨통을 끊어놓는 강인한 국가임을 증명할 것인가? 우리의 선택은 하나뿐입니다. 대통령의 서늘한 눈빛이 참석자들을 하나하나 응시했습니다. 요란한 미사일이나 전투기는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이란 강경파들이 원하는 정치적 쇼에 놀아나는 짓입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방식, 그들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방식으로 철저하게 짓밟아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내려진 단 한 줄의 작전 명령. 조용하게, 그러나 가장 확실하게 적의 심장부를 도려낼 것. 이 한마디가 우리 혁명수비대의 목을 조르는 사형 선고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대통령의 극비 지시가 떨어지자마자 대한민국이 수십 년간 어둠 속에서 벼려온 두 개의 절대적인 비밀 무기가 동시에 봉인 해제되었습니다. 첫 번째 무기는 바로 국가정보원 산하의 사이버 작전센터였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 사이에서 한국 해커들의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한국은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세계 최고 수준의 해킹 능력을 갖춘 북한 정찰총국의 무자비한 사이버 테러를 온몸으로 막아내며 버텨온 나라입니다. 매일 밤낮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피 튀기는 사이버 전쟁을 치르며 그들의 방어력과 공격력은 이미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지 오래였죠. 경기도 모처의 깊은 지하 벙커에 자리 잡은 사이버 작전센터. 그곳에는 이름도 계급도 없는 수백 명의 천재적인 화이트 해커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비상 소집령이 떨어지자 잠을 자고 있던 요원들까지 전원 복귀하여 수백 대의 모니터 앞에 전투 대형으로 앉았습니다. 이들의 첫 번째 타격 목표는 바로 저 바이드 레자이가 총괄하고 있던 혁명수비대 중앙통신망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이란의 군사통신망이 인터넷과 완전히 분리된 폐쇄망이기에 외부의 해킹은 100% 불가능하다고 맹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수십억 달러를 들여 방화벽을 쌓고 스스로를 완벽한 요새라고 착각했었죠. 하지만 그것은 우물 안개구리의 착각이었습니다. 한국의 사이버 요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란과 북한이 군사기술을 교류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미세한 네트워크의 틈새, 즉 북한을 통해 우리 시스템으로 몰래 들어올 수 있는 은밀한 뒷문을 찾아내 쥐도 새도 모르게 감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작전 개시 명령이 떨어지자 한국의 키보드 전사들은 단숨에 그 뒷문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우리의 자랑이던 다중 암호화 시스템과 방화벽은 그들 앞에서 마치 젖은 종이장처럼 맥없이 찢겨나갔습니다. 한국 요원들은 불과 몇 시간 만에 우리 군사망의 중추신경을 완전히 장악해버린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더 끔찍하고 치명적인 무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해군 특수전전단 내에서도 존재 자체가 철저히 기밀에 붙여진 극비. 타격대, 일명 고스트팀이었습니다. 이들은 일반적인 특수부대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국가가 가장 더럽고 가장 위험하며 공식적으로는 결코 인정할 수 없는 작전에만 투입되는 인간 병기들이었죠. 최정예 요원 수백 명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살상 능력과 은폐 능력을 갖춘 단 12명의 정예 요원들이 차출되었습니다. 작전 지시를 받은 그 순간부터 이 12명 요원의 모든 공식적인 신분은 대한민국 데이터베이스에서 완벽하게 증발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은행 계좌, 가족관계 증명서까지 모조리 지워진 겁니다. 이들은 나라를 위해 언제든 목숨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는 진짜 유령들이었으니까요. 이 12명의 비밀병기들은 군복을 입고 거창한 수송기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아주 평범한 맞춤 정장을 차려입거나 편안한 여행객 복장을 한 채 각기 다른 민항기에 흩어져 올랐죠. 이들은 두바이, 이스탄불, 도하 등 중동의 제3국들을 거치며 마치 평범한 아시아계 비즈니스맨이나 관광객처럼 완벽하게 위장했습니다. 그들의 여권과 신분증은 국정원에서 만든 완벽한 위조품이었고 그 어떤 최첨단 안면 인식 카메라도 이들의 진짜 정체를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그렇게 철저히 자신을 지운 채 약속된 집결지인 이란 국경 인근의 허름한 안전 가옥으로 소리 없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목적지를 향해 다가가는 동안
한국의 사이버 작전센터는 이 유령들을 위해 완벽한 어둠의 길을 깔아주고 있었습니다. 이란 국경에는 우리가 자랑하는 최첨단 열상 감시 카메라와 레이더망이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쥐새끼 한 마리도 몰래 빠져나갈 수 없다고 자부하던 경계망이었죠.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령팀이 국경을 넘어야 하는 정확히 그 시간, 그 좌표의 감시 카메라 화면이 단 0.1초 동안 미세하게 멈칫하더니 이내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평화로운 사막의 풍경을 반복해서 송출하기 시작한 겁니다. 한국의 해커들이 이란 국경 통제 시스템의 서버, 깊숙한 곳까지 침투하여 실시간 카메라 영상을 미리 녹화해 둔 가짜 영상으로 바꿔치기하는 이른바 루프 해킹을 시전한 것이었습니다. 통제실에서 하품을 하며 모니터를 보던 이란 경비병들의 눈에는 그저 평온한 밤의 모래사막만이 보였겠지만 그 가짜 영상이 재생되는 단 몇 분의 틈을 타 12명의 검은 그림자들이 모래바람을 가르며 우리 조국의 영토 안으로 유유히 걸어 들어오고 있었던 겁니다. 총 한 발 쏘지 않고 경보음 한 번 울리지 않은 채 적의 심장부로 향하는 고속도로가 뻥 뚫려버린 것이죠. 이 모든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불과 72시간 만에 숨막히도록 정교하게 그리고 톱니바퀴 맞물리듯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이란의 최첨단 방어망은 한국의 사이버 전력과 특수부대의 환상적인 협동작전 앞에 그저 낡은 허수아비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의 표적이 된 카디리 장군과 우리 혁명수비대 지휘부는 다가오는 파멸의 발소리를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카디리는 테헤란 북부의 호화로운 비밀 별장에서 대사관 폭격의 성공을 축하하며 고급 양주를 들이켜고 있었죠. 그는 미녀들을 양옆에 앉혀두고 한국은 영원히 우리의 발밑에서 길 것이다 라며 호탕하게 웃어젖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그가 술잔을 부딪히며 웃고 있는 바로 그 순간 그의 별장 밖 수풀 속에는 이미 국경을 넘어 잠입한 한국의 유령 팀이 소음기가 장착된 저격총의 조준경으로 그의 미간을 정확히 겨누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별장의 모든 통신망과 전력망을 통제할 권한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한국의 지하 벙커에 앉아있는 한 젊은 해커의 엔터키 하나에 고스란히 쥐어져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승리를 축하하며 샴페인을 터뜨렸다고 믿었지만 사실 그것은 우리 스스로 단두대에 목을 밀어넣고 밧줄을 묶으며 내는 환희의 비명에 불과했던 겁니다.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사냥감의 숨통을 조여가는 대한민국 해군의 비밀병기. 전 세계를 경악과 오열로 몰아넣을 그 전율적인 0.1초의 기적이 이제 막 그 서늘한 칼날을 카디리의 목덜미에 바짝 가져다 대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혁명수비대 중앙지휘소에서 야간 당직을 서고 있었죠. 현지 시각으로 정확히 새벽 2시를 향해 시계바늘이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밖은 쥐죽은 듯 고요했고 지휘소 안에는 거대한 슈퍼컴퓨터, 서버들이 뿜어내는 낮고 웅장한 기계음만이 가득했습니다. 장교들은 승리의 여운에 취해 꾸벅꾸벅 졸거나 여유롭게 커피를 홀짝이고 있었죠.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며칠 전 한국 대사관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린 뒤에도 한국 측에서는 개미 새끼 한 마리 얼씬하지 않았으니 우리는 그들이 완전히 겁을 집어먹고 항복 선언문이나 다듬고 있을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던 겁니다. 참으로 오만하고도 멍청한 착각이었죠. 새벽 2시 정각. 지휘소의 대형 스크린 12개가 일제히 아무런 전조도 없이 시커멓게 꺼져버렸습니다. 정전이 아니었습니다. 천장의 조명은 멀쩡하게 켜져 있었으니까요. 당직 사관이 화들짝 놀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당장 화면 복구해. 기술병들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키보드를 미친 듯이 두드렸지만 모니터에는 알 수 없는 기괴한 오류 코드들만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릴 뿐이었습니다. 0.1초. 네, 단 0.1초였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에 혁명수비대의 심장과도 같은 중앙지휘통신망 전체가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30년 군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기이하고 압도적인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더 끔찍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통신망만 날아간 것이 아니었죠. 지휘소 내부에 있던 수십 대의 유선 전화기를 들어보았지만 신호음조차 들리지 않는 완벽한 먹통이었습니다. 무전기에서는 귀를 찢는 듯한 소름 끼치는 기계적 파차름만 터져나왔고 장교들이 허둥지며 주머니에서 꺼낸 개인 스마트폰 역시 서비스 불가 지역이라는 절망적인 메시지만 띄우고 있었습니다. 혁명수비대 중앙지휘소가 외부 세계와 완벽하게, 철저하게 단절되어 버린 겁니다. 눈과 귀가 동시에 뽑혀나간 기분이랄까요? 군사 조직에서 지휘. 통신망이 마비되었다는 것은 수십만 명의 병력이 팔다리가 잘린 허수아비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권총을 챙겨 들고 지휘소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인근 부대로 직접 차를 몰고 가서라도 상황을 파악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두꺼운 철문을 열고 밖으로 나선 순간 저는 제 두 눈을 의심하며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기지 전체를 대낮처럼 밝히고 있던 수백 개의 서치라이트와 가로등이 일제히 꺼져 있었던 겁니다. 비상 발전기가 자동으로 돌아가야 했지만 그 발전기를 통제하는 전산 시스템마저 이미 누군가에게 장악당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정문의 전자식 철제 차단기조차 열리지 않아 수십 명의 병사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수동으로 들어올려야만 했었죠.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한 국가의 최정예 부대라는 곳이 보이지 않는 유령의 소나기에 잡혀 단숨에 석기 시대로 돌아가 버린 그 끔찍하고 무력한 순간을 말입니다. 이 지옥 같은 상황은 테헤란의 지휘소에서만 벌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뼈저리게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스파한의 대규모 드론 기지, 시라지의 통신 중계소, 해안가의 방공 레이더 기지까지 이란 전역에 흩어져 있던 혁명수비대의 모든 핵심, 군사시설이 정확히 같은 시각에 동시다발적으로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한국의 국가정보원 사이버 작전센터 요원들이 수개월 전부터 은밀하게 심어두었던 악성 코드가 대한민국 대통령의 시작하십시오라는 단 한마디 명령과 함께 일제히 기폭된 것이었죠. 이란이 수십 년간 수조 원을 쏟아부어 만들었던 절대 뚫리지 않는다던 국방망이 한국의 젊은 천재 해커들 앞에서는 그저 애들 장난감보다 못한 수준이었던 겁니다. 특히 한국 대사관 공격에 쓰였던 자폭 드론 기지의 상황은 더욱 처참했습니다. 비행 중이던 정찰 드론들은 조종 신호가 끊기며 사막 한가운데로 곤두박질 쳤고 경납고에 있던 수백 대의 드론은 메인보드가 하얗게 타버려 영원히 고철 덩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단 한 발의 총성도 없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우리의 무기를 완벽하게 박살내버린 한국의 이 압도적인 IT 기술력. 저는 그때 처음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무섭고 소름 끼치도록 강한 나라인지 뼈저리게 체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공포는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던 겁니다. 한국의 사이버 공격은 단순히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막기 위한 연막탄에 불과했으니까요. 우리가 통신마비로 우왕좌왕하며 패닉에 빠져있던 바로 그 칠흑 같은 어둠의 시간, 대한민국 해군 특수전전단의 극비 요원 12명, 즉 고스트팀이 본격적으로 사냥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이미 알파, 브라보, 찰리 3개의 조로 나뉘어 이란 영토 깊숙한 곳까지 침투해 있었죠. 모든 작전은 한국에 있는 국정원 사이버팀의 실시간 내비게이션 지원을 받으며 진행되었습니다. 통신이 두절되어 자기들끼리 연락조차 못하는 이란 군인들 사이를 한국의 유령들은 첨단 야시경을 쓰고 너무나도 유유히 그리고 치명적으로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알파조 4명의 타겟은 이번 대사관 공격을 주도했던 원흉, 바로 야세르 카디리 장군이었습니다. 카디리는 테헤란 북부의 삼엄한 경비를 자랑하는 호화 별장에서 여전히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죠. 갑자기 별장의 모든 전기가 끊기고 암흑천지가 되자 카디리는 짜증을 내며 촛불을 켰습니다. 그는 통신이 먹통이 된 것을 단순한 전력망 오류로 생각했던 겁니다. 별장 외곽에는 혁명수비대 최정예 경호원 10명이 중무장한 채 순찰을 돌고 있었죠. 하지만 한국의 알파조에게 그들은 허수아비나 다름없었습니다. 사이버팀이 별장 내부의 CCTV 영상을 멈춰버린 그 1분의 틈을 타 알파 조 요원들은 담장을 짐승처럼 가볍게 넘어 들어갔습니다.
소음기가 장착된 권총과 날카로운 대검이 어둠 속에서 번뜩였고 경호원들은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한 채 추풍낙엽처럼 쓰러져 의식을 잃었습니다. 살상이 목적이 아니었기에 한국 요원들은 정확히 급소만 타격하여 기절시키는 경이로운 무술 실력을 보여주었던 겁니다. 촛불이 아른거리는 2층 서재. 카디리가 답답한 마음에 종이 지도를 뒤적거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조차 나지 않았는데 불현듯 서늘한 한기가 그의 목덜미를 스쳤습니다. 고개를 든 카디리의 눈앞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은색 전술 장비로 무장한 4명의 한국 요원들이 마치 저승사자처럼 서 있었습니다. 서늘하고 묵직한 권총의 총구가 카디리의 넓은 이마를 정확히 겨누고 있었죠. 알파조의 조장이 너무나도 유창하고 소름 끼치는 페르시아어로 낮게 속삭였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움직이면 너의 뇌수를 이 지도 위에 흩뿌려주겠다. 그 순간 오만방자하게 한국을 조롱하며 샴페인을 마셔대던 카디리의 무릎이 사시나무 떨리듯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바짓가랑이 사이로 역겨운 액체가 흘러내리고 있었죠. 대한민국 대사관을 불태우라고 호기롭게 명령했던 그 더러운 입에서는 짐승의 앓는 소리, 같은 비굴한 신음만이 새어나올 뿐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브라보조와 찰리 조 역시 자신들의 목표물을 완벽하게 제압하고 있었습니다. 이스파한의 은신에 있던 드론 기지 총사령관은 창문을 깨고 들이닥친 브라보 조 요원들에 의해 단 3초 만에 바닥에 처박혀 포승줄에 묶이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시라지의 군사 벙커에 숨어있던 대사관 공격 최종 승인자 역시 문 앞을 지키던 경호원들이 소리 없이 쓰러지는 것을 목격하고는 권총을 꺼낼 엄두조차 내지 못한 채 두 손을 머리 위로 올리고 말았죠. 3명의 핵심 지휘관이 서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유령팀은 정확히 새벽 3시 14분 작전 개시 14분 만에 동시다발적으로 타겟을 확보하는 신기에 가까운 군사작전을 성공시킨 것입니다. 유혈 사태는 전혀 없었습니다. 한국 요원들은 제압된 지휘관들 옆에 그들이 대사관 공격을 모의하고 지시했던 증거가 고스란히 담긴 한국어 번역 문서를 툭 던져놓았습니다.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 너희들의 목숨을 걷어갈 수 있다는 가장 확실하고도 자비 없는 경고장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대한민국의 복수는 단순히 물리적인 제압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지도자들은 이란 강경파들의 뿌리마저 완벽하게 뽑아버리기로 작정했던 것이죠. 유령팀이 안전하게 이란 국경을 빠져나가는 동안 한국의 사이버 작전센터는 마지막 치명타를 날렸습니다. 그동안 카디리를 비롯한 부패한 강경파 장교들이 스위스, 두바이 등 해외 비밀 계좌에 숨겨두었던 수천만 달러 규모의 비자금, 즉 이란 국민들의 고혈을 짜내어 착복한 그 더러운 돈을 단 1초 만에 흔적도 없이 증발시켜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횡령 내역과 부패 증거를 이란 전역의 소셜미디어와 반체제 언론의 메인 화면에 동시다발적으로 유출시켜버렸습니다. 국가를 수호한다는 명목 아래 국민의 피 같은 돈으로 호의호식한 혁명수비대의 민낯. 이라는 충격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이란 국민들의 스마트폰으로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이란 국민들의 분노는 활화산처럼 폭발했습니다. 경제 제재로 빵 한 조각. 사기 힘들어 고통받던 국민들은 강경파 지휘관들의 천문학적인 비자금 내역을 보고 거리에 뛰쳐나왔습니다. 테헤란 시내는 순식간에 시위대로 뒤덮였고 카디리를 비롯한 강경파를 향한 저주와 규탄의 목소리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들은 하룻밤 사이에 이슬람의 영웅에서 국민의 고열을 빨아먹는 파렴치한 매국노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한국은 총알 한 발 쓰지 않고 적의 수장들을 물리적으로 굴복시킨 것은 물론이고 그들의 정치적, 사회적 숨통마저 완벽하게 끊어놓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의 진정한 공포.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나라 전체를 붕괴시켜버리는 대한민국의 압도적인 힘 앞에 우리 이란은 그저 벌거벗겨진 채 사시나무 떨듯 떠는 겁쟁이일 뿐이었습니다. 날이 밝고 우리 지휘부의 통신망이 간신히 복구되었을 때 전해진 소식들은 참담함 그 자체였습니다. 최고 지도자에게 올라간 보고서에는 단 한 줄의 절망적인 문구만이 적혀 있었죠. 한국의 유령들이 다녀갔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 보고서를 받아든 최고 지도자의 늙은 손이 파르르 떨리던 그 순간을 저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세계 최강을 자처하던 이란 혁명수비대가 지구 반대편의 드라마나 만드는 약소국이라 비웃었던 대한민국에게 완전히 무릎을 꿇고 제발 목숨만 살려달라고 애원하게 된 그 기적 같고도 참담한 아침의 풍경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숨죽인 가운데 0.1초 만에 펼쳐진 한국 해군의 전율적인 복수는 이렇게 완벽한 마침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날이 완전히 밝은 테헤란의 아침은 우리 혁명수비대 역사상 가장 길고 끔찍한 치욕의 시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태양은 여느 때처럼 사막을 뜨겁게 달구며 떠올랐지만 혁명수비대 최고 사령부의 공기는 마치 한겨울의 시베리아 벌판처럼 얼어붙어 있었죠. 밤새 끊겼던 통신망이 간신히 아주 제한적으로 복구되자마자 전국 각지에서 쏟아져 들어온 보고들은 그야말로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이스파한의 드론 기지는 완전히 먹통이 되어 수백 대의 자폭 드론이 고철 덩어리로 변해버렸고 시라즈의 방공 레이더망은 메인 서버가 물리적으로 타버려 복구에만 수개월이 걸린다는 절망적인 소식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우리 지휘부를 경악하게 만든 것은 철통 같은 경비를 자랑하던 핵심 지휘관 3명의 숙소에서 발견된 흔적들이었습니다. 최고 지도자가 머무는 벙커의 무거운 철문이 열리고 사색이 된 참모총장이 덜덜 떨리는 손으로 서류 가방 하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 가방 안에는 한국의 특수부대, 즉 고스트팀이 카디리 장군을 비롯한 3명의 수장들을 제압한 뒤 그들의 책상 위에 고스란히 남겨두고 간 서류들과 덩그러니 놓인 USB 메모리 하나가 들어있었죠. 최고 지도자 앞에 펼쳐진 그 서류들은 다름 아닌 우리 혁명수비대가 지난 수개월 동안 한국 대사관 공격을 치밀하게 모의해 온 모든 회의록과 작전 지시서의 한국어 번역본이었습니다. 심지어 작전에 투입된 말단 병사들의 이름과 고향 주소까지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전부 적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한국은 우리가 대사관을 공격하기 한참 전부터 이미 우리의 머리 꼭대기에 앉아 우리의 모든 숨소리조차 엿듣고 있었다는 아주 소름 끼치는 증명이었던 것이죠. 최고 지도자의 주름진 손이 USB 메모리를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벙커 안의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온 것은 다름 아닌 카디리 장군이 대사관을 불태우라고 지시하던 그 끔찍한 육성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이어서 화면에 뜬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비공개 외교 채널을 통해 보내온 단 한치의 감정도 섞인